안녕하세요. 트라투브이 제인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은숙이고 66세이며 경기에 오래된 단층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 외아들 민준, 38세, 은아내 서연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준은 현장 엔지니어로 일 때문에 늘 바쁘고 서연은 사무직으로 일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바쁘니까요. 저도 제 처지를 잘 알기에 절대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저는 열이 났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화장실로 겨우 들어가 약통에서 체온계를 꺼내보니 39.1도가 나왔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덜덜 떨려 간신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아 아침부터 방전된 휴대폰 대신 집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눌러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열이 너무 나? 엄마 많이 아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앉아서 쉬고 계세요. 제가 구급차나 택시 부를까요? 제가 대답하려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려왔습니다. 빨리 해. 엄마 오셨어. 저는 말이 없어졌고 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 공항에 장모님 마중 나가야 해요. 태국에서 막 오셔서 1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엄마 조금만 쉬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 한구석이 열보다 더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알아서 할 수 있어. 너희 일 봐. 민준은 망설이는 듯하다가 결국 네, 엄마 물 많이 드시고 꼭 쉬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39도 열에 힘없이 말하는데 아들은 장모님 마중하느라 바쁘다니.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다만 가슴이 시릴 뿐입니다. 열이 더 심해져 10분쯤 더 누워있다가 견딜 수 없어 손을 짚고 힘겹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를 꺼내 입고 가방을 잠그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 어귀까지 걸어가 오토바이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구멍가게 처마 밑에 서 있던 오토바이 기사님을 보고 힘겹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저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저를 창백한 얼굴로 본 기사님은 급히 우비를 입혀주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시원하게 닿았지만 그건 시원함이 아니라 열로 인한 한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국립병원에 도착하니 너무 약해 보여 바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혈압과 체온을 재고 피를 뽑아 검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급성 폐렴이에요. 바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면역력도 약하니 망설이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가 있냐고 물었지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입원 동의서에 직접 사인하고 202호 5번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병실에는 환자 6명이 있었고 저는 73세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고 소독약 냄새가 방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숨소리, 기침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폐렴이야. 걱정 마, 엄마 괜찮아. 문자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의 인생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민준을 낳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먼 곳에서 일하고 저는 하숙집에서 혼자 3일 밤낮 진통하다가 아이를 낳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리 가난해도 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0년 넘게 구두 공장에 다니며 민준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직장도 얻어 안정된 삶을 사는 걸 보며 말로 다 못할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공할수록 민준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요. 필요할 때만 전화가 오고 찾아오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다른 환자의 가족이 죽을 들고 오거나 할머니를 씻겨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저에게 밥을 먹었는지 필요한 게 없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 11시에 간호사가 링거를 놓아주었고 저는 조용히 링거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매 순간마다 점점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을 팔기로. 이제 더 이상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아프고, 혼자 죽을 거라면 집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축도 있지만 병이 오래가면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짐이 될 테니까요. 저는 남편의 생전 친구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읍내 시장에서 작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씨, 집 좀 팔아줘요. 가격은 상관없으니 빨리만 해줘요. 곧 들어갈게요. 나는 그 글을 보고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만약 지금 내가 이 모습을 아이가 본다면 아이가 죄책감을 느낄까 봐 나는 내 아이가 죄의식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껐다. 누군가 나타나길 바라는 희망도 함께 꺼버렸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퇴원을 신청했다. 의사는 내가 아직 미열이 있다며 놀랐지만 나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대충 청소를 한 뒤 펜을 들어 테이블 위에 쪽.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 나는 서연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늘 무심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툴게 양파 껍질을 벗기며 눈물을 줄줄 흘렸다. 매운 냄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문 옆에 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며느리가 닭죽과 삶은 채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나를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죽 드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묽게 끓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묽은 게 좋아. 엄마는 아직 삼키기 힘들어. 그녀는 죽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수건을 깔아주고 내 맞은편에 앉아 아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어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엄마가 그동안 저를 안 좋아하신 거 알아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는 널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멀게 느껴졌을 뿐이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손으로 그릇을 두드렸다. 제가 엄마랑 가까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 집은 다들 각자 따로 살았거든요.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엄마가 저 혼자 키웠어요. 엄마도 말이 없으셨고 저도 누구한테 기대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말씀이 없으시니까 저도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갔죠. 나는 침묵했다.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았다. 내가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거리감 때문이었구나. 엄마가 아프신 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닭고기 한 점을 집어 먹었다. 죽 정말 맛있네. 옛날에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빛이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는 걸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고 내가 기침하거나 허리가 아프면 달려와. 저는 얼어붙었다. 그 반쯤 격렬하고 반쯤 떠보는 말투에 나는 불안해졌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이모, 저 다 알아요. 이모가 동철이에게 집을 싸게 넘긴 거, 그런데 저도 알아요. 민준이 형이 예전에 도박 빚진 적 있었잖아요. 이모 기억나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야. 엄마는 일이 커지길 원하지 않아. 그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랄 뿐이야.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주는 그날 밤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서연은 계속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민준이가 좀 바빠서 그래 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돌아왔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화가 나 있지는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서연과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 나는 밖에 서서 언쟁하는 소리, 이어서 울음소리, 그리고 오랜 침묵을 들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희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서연이 뒤따라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다.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아직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과 함께 떠날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왜? 서연은 울면서 말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공간에만 있고 아무도 서로의 슬픔이나 피곤함을 묻지 않았어요. 현우는 제 상사인데 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하지만 선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맹세해요. 민준이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지금 내가 선택할 건 뭐니? 이 가족이니? 아니면 부산으로 떠나는 거니? 서연은 나를 보고 다시 남편을 바라봤다. 손을 꽉 쥐었다. 저는 남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요.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가 한 번만 기회를 줄게. 단 한 번뿐이야.
내가 또 우리 아들을 아프게 하면 엄마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민주는 말수가 줄었지만 서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2배로 노력했다. 밥을 하고 나를 챙기고 사소한 것까지 묻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해도 치유되지 않는 금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 나는 민준이 조용히 벽에 걸린 결혼사진 액자를 내리는 모습을 봤다. 그는 액자를 부수지 않고 상자에 넣어두었다. 나는 이해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살아가고 계속 버텼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내가 보는 작은 일들을 기록했다. 내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다. 가족에 대한 기록, 용서에 대한 기록, 잊을 수 없는 실수에 대한 기록.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차를 가져왔다. 나는 물었다. 내가 엄마한테 그 문자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고 싶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아무도 그걸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가지고 계셔도 돼요. 교훈으로 삼으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생각보다 용감하구나.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그날 엄마가 침묵하지 않고 소리쳤다면 저희는 아마 이미 헤어졌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엄마가 왜 소리쳐? 소리칠 수 있다는 건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야? 엄마는 내가 남길 바랐어. 서연과의 사건 이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가장 나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서연이 남기를 선택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지쳐 보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작은 빛을 보았다. 희미하지만 진실된 빛이었다. 민주는 달랐다. 그는 화를 내지도 아내를 나무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참고 있다는 걸 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며 아내와 함께 식사했지만 서연을 몇 초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 식사는 차가워졌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민준에게 절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나는 말했다. 아들아, 화가 나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마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겐 기회가 필요해.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다. 엄마도 아빠한테 화난 적 있어? 나는 웃었다. 그럼 엄마도 화가 나서 외가에 석 달이나 들어간 적이 있었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 왜냐하면 같이 산다는 건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느냐의 문제니까. 민주는 말없이 있었다. 나는 그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적어도 내 말을 듣고 있었다. 3주 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민준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 걸 봤다. 서연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돌아서려다가 민준이 아내 앞에 커피잔을 놓는 걸 봤다. 블랙커피, 설탕 조금. 내가 좋아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금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점심,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계속 두드렸다. 서연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와 문 닫는 큰 소리를 들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다. 누구니? 서연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엄마예요. 나는 멈춰 섰다. 내 엄마? 엄마가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민준이 마당에서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다. 뭐라고 했는데? 서연은 울먹였다. 엄마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시어머니는 늙고 가난하고 아픈데 왜 따로 집문서를 안 받냐고, 엄마랑 같이 살지 않으면 앞으로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 여자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똑똑하고 부유하며 자식들과 따로 살면서 항상 서연에게 남편을 잘 만나 출세해야지, 시집가서 머슴살이 하지 말라고 조언하던 여자였다. 하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울 줄은 몰랐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말 안 들어도 돼. 넌 내 아내고 우리 엄마는 내 엄마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모르겠어요. 양쪽 사이에 끼어 너무 힘들어요. 친정엄마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시고. 나는 앞으로 나섰다.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나설게. 그분이 뭘 원하든 내가 직접 상대하마. 다음 날 오후, 나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서연의 친정집, 즉 서초구에 있는 그 집을 찾았다. 집은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그 여자가 문을 열었다. 냉소적인 눈빛이었다. 어머, 은숙 씨?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여자는 팔짱을 꼈다. 부탁? 무슨 부탁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다. 제발 딸의 가정을 망치지 마세요. 따님이 행복하길 바라시는 건 이해하지만 두 엄마 사이에서 갈라지는 아이가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녀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나는 내 딸이 당신과 살면서 고생하는 것만 보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아이는 남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아이가 집에 가는 걸 막은 적이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 아이를 모욕하고 저를 모욕했죠. 그녀는 순간 멈칫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저보다 부자고 저보다 우아하고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으셨네요. 우리 모두 엄마라는 것, 서연이를 사랑하신다면 제발 그 아이가 스스로 길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사랑임을 알아주세요.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덧붙였다. 저는 거의 평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더 이상 부담을 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았다. 서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부엌에서 몰래 나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 말해. 혼자서 조용히 견디지 말고. 민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엔 더 이상 벽이 없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나니 나는 진짜 집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누구도 완벽하진 않지만 머물 용기를 내는 곳. 모든 게 안정된 듯 했다. 나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 다시 정상적으로 걷고 스스로 밥을 하고 빨래도 하고 심지어 베란다의 난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민준과 서연도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식사 때마다 웃음소리가 나고 아침마다 누군가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후였다. 나는 방에서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데 부엌에서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나는 궁금해서 나가보니 두 아이가 냉장고 옆에 서 있는데 얼굴이 창백했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악취가 났다. 음식이 썩은 냄새였다. 정전인가? 아니다. 집안 불은 다 켜져 있었다. 서연이 냉동실을 열어보더니 녹아서 물이 흐르는 고기 트레이를 꺼냈다. 민준이 전원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다. 결국 민준이 말했다. 망가졌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 압축기가 나간 것 같네. 이 냉장고는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썼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하게 웃었다. 십몇 년이나 버텨준 것도 대단하죠. 내가 말했다. 엄마가 수리기사 불러볼게. 이 냉장고가 익숙해서. 서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고장 났으면 바꿔요. 엄마는 그냥 맡겨요.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구글로 검색하더니 말했다. 네, 주문했어요. 내일 배달 온대요. 엄마는 기사 안 불러도 돼요. 민준이 아내를 보고 나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 그냥 두세요라는 듯 했다. 나는 마음이 조금 서운했다. 냉장고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소외된 느낌 때문이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했었는데 이제 냉장고 하나로 나는 외부인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중에 내가 말했다. 엄마 생각인데 내일 굳이 새 냉장고 안 사도 될 것 같아. 엄마가 고쳐볼게. 서연이가 곧바로 말했다. 엄마, 이미 예약금 걸었어요. 내일 바로 배달 와요. 새 냉장고는 인버터라서 전기도 절약돼요.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가 바꾸는 것도 엄마가 더 좋은 거 쓰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더 좋은 거 필요 없어. 엄마는 단지 한마디만 듣고 싶었어. 둘 다 조용해졌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엄마가 건강하시고 아무 걱정 안 하셨으면 해서 그랬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누가 챙겨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나는 뒤척였다. 민준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뭘 새로 사더라도 꼭 나에게 먼저 물어봤다. 밥솥이든 낡은 선풍기든. 내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냉장고가 배달됐다. 서연과 민주는 기뻐하며 냉장고를 들여왔다. 나는 방에만 있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설치가 끝난 후에야 서연이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새 냉장고 보러 나오세요. 나는 나와서 반짝이는 새 냉장고를 바라봤다. 두 아이는 활짝 웃었다.
서연이 냉장고 문을 열어 자랑했다. 자동 제빙칸도 있어요. 엄마가 매번 물 붓지 않아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뒷마당으로 나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민준이 따라 나와 옆에 앉았다. 엄마, 저한테 화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은 한참 가만히 있다가 말했다. 엄마, 저희가 좀 성급했어요. 사실,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 중이에요. 나는 눈을 떠 그를 바라봤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사소한 일은 저희가 알아서 했어요. 엄마가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랐어요. 제대로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나는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물었다. 서연이는 동의했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연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여러 일이 있고 나서 저희도 이제 진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영영 못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목이 맸다. 냉장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 아이가 진짜 가정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달았다는 사실이 기뻤다. 나는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지? 엄마는 내가 뭘 사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엄마가 듣고 싶은 건 단 한마디야. 엄마, 어떠세요? 그거면 충분해. 민준이 나를 안았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말 꼭 나를 껴안았다. 마치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 집에 달려와 엄마를 찾던 그 시절처럼. 저녁에 서연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와 내 침대 끝에 앉았다. 엄마, 냉장고 일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화 안 났어.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이 집의 결정마다 엄마가 함께 있다면 그게 진짜 집이야.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아이 가질 거예요. 엄마, 외할머니 될 준비 되셨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엄마는 그 말만 10년을 기다렸단다. 서연이 나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남아줘서요. 나는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마음속에 이상할 정도로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수많은 폭풍우를 지나 마침내 나는 온전히 엄마가 될 수 있었다. 서연이 임신 소식을 알린 지 한 달 뒤, 우리 집은 환하게 밝아졌다.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웃음소리는 더 많아졌다. 신기하게도 매 끼니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는 한껏 들떠 온종일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찾아봤고 서연은 정말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집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실로 나가보니 서연이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배를 움켜쥔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서연아, 아파? 배는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땀은 비 오듯 흘렀다. 나는 허둥지둥 민준을 불러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뒤따랐고 심장은 쪼여드는 듯했다. 혼자 병원에 가는 일은 익숙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서연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유산 위협 징후가 있다고 했다. 나는 밖에서 손이 덜덜 떨렸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력감이 하얀 복도 전체를 감쌌다. 2시간 뒤 의사가 나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괜찮아요. 하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운동도 금지입니다. 엄마가 심리적으로 약해지면 태아도 약해져요.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아내만 잘 챙겨. 서연은 병상에 누워 여전히 눈이 빨갰다. 나는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제 아무도 널 걱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끊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기를 잃을까 봐 무서워요. 나는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잃지 않아. 아무도 잃지 않아. 넌 지켜낼 거야. 넌 변했으니까. 하늘도 돌아선 사람을 도울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장을 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민주는 2주간 휴가를 내어 서연을 세심하게 돌봤다. 그날 밤의 고통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옷을 개고 있는데 서연이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만약 혹시 아기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하죠? 나는 옆에 앉아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넌 무언가를 잃어본 적 있니? 서연은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신뢰를 잃은 적 있어요. 민준도 비록 마음속에서지만 잃었고 방향도 잃었고 거의 자존심도 잃을 뻔했어요. 나는 서연의 손을 어루만졌다. 그럼 알겠네. 어떤 것은 잃어도 내가 결심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걸. 넌 민준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돌아갈 가족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서연은 나를 오래도록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꼭 안아주었다. 나는 알았다. 서연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더 이상 멀게만 느껴지던 며느리가 아니라 무엇이든 감당할 준비가 된 딸이었다. 한 달 후 서연은 의사 허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나는 방을 다시 정리해 서연이 창가의 큰 침대에 누울 수 있게 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민주는 옆에 작은 의자를 두고 밤마다 그곳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다. 놓으면 잃을까 봐 두려운 듯 했다. 어느 날 서연이 나를 불러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엄마, 이건 제가 쓴 유언장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좀 맡아주세요.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슨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랑 민준이 제가 얼마나 두 분을 사랑하는지 모를까 봐요. 나는 종이를 찢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도 안 죽어. 너희는 살아있을 거고 나는 손녀를 안을 거야. 더 이상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태아는 점점 안정되었고 더 이상 이상 수축도 없고 심장 소리도 규칙적이었다. 의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 정말 강하네요. 엄마가 건강하면 아기도 건강해요. 가족이 든든하면 태아도 약해지지 않아요. 나는 진료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았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전에 없던 믿음이 눈빛에 빛났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한 지 45일째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아마 우리 가족이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것 같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랑이고 밤은 평화로웠다. 더 이상 다툼도 한숨도 없었다. 오직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가족의 조용한 숨결만이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을 절대 잊지 못한다. 부드러운 햇살과 창밖의 지저귀는 새소리로 가득한 아침이었다. 서연은 평온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지만 눈빛은 무언가 비밀을 간직한 듯 반짝였다. 서연은 내 옆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딸이에요.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놀라서가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서였다. 손녀라니. 나를 외할머니 라고 어설픈 발음으로 부를 작은 생명이 생겼다. 나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늘이 우리 모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민준이 우유잔을 들고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다. 딸이래요, 엄마. 우리 집에 처음으로 딸이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 온 가족이 아기를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나는 거즈 손수건을 개고 옛날 장사할 때 남은 헛면으로 작은 옷들을 손바느질했다. 민주는 자신이 어릴 때 쓰던 나무 요람을 다시 손질했고 서연은 매일 육아서를 읽으며 한 줄 한 줄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 오후 내가 방에서 옷을 개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렸다. 서연이 나가 문을 열더니 곧바로 문을 쾅 닫고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누구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이 밖에서 들어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현우. 제 전 상사예요.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왜 온 거야? 서연은 침을 삼켰다. 그 사람이 그냥 축하하고 싶다고 했어. 우연히 내가 임신한 걸 알게 됐다고. 나는 나가서 문을 열었다. 현우가 거기 서 있었다. 여전히 멋진 모습, 셔츠는 깔끔하게 다려져 있고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간단히 말했다. 여기 왜 왔어요? 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냥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나는 문턱에서 그를 막았다. 필요 없어요. 축하할 거면 문자로도 충분해요. 우리 가족은 남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 예전에 서연 도와준 적도 있잖아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 가족을 잃을 뻔했죠. 그런 도움은 필요 없어요. 민준이 나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세요.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현우는 웃으며 선물 상자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다. 알겠어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누구도 영원히 남의 마음을 붙잡아둘 수는 없다는 걸. 내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준이 먼저 상자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나는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서연이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인생에 앞으로도 저런 사람을 많이 만날 거야.
겉모습은 멀쩡하고 말은 달콤하지만 속은 새까만 사람들. 넌 강해야 해, 슬픔보다, 유혹보다 더 강하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이 집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 거야. 맹세해.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집 현관으로 걸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밤 서연은 손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나에게 옛 직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우 씨, 나도 흔들린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배신한 적은 없어요.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발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줘요. 나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됐다. 그날 이후 현우는 정말 사라졌다. 문자도, 전화도, 꽃도, 선물도 없었다. 서연은 한결 평온해졌고 가슴에서 혹을 떼어낸 듯 했다. 2달 뒤 서연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민주는 아내를 위해 작은 카메라를 방에 설치했고 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며 손주를 안을 준비를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방에서 낄낄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기가 발로 찼어. 처음이야. 나는 손을 그녀의 배에 얹고 잠자리 날개처럼 가벼운 움직임을 느꼈다.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무릎을 꿇고 배에 입을 맞췄다. 딸아, 아빠야.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는 물러나 침대에 앉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어느 12월 새벽, 날이 추워지고 안개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내가 물을 끓이려고 부엌에 있는데 민준이 크게 불렀다. 엄마. 서연이 배가 아파요. 나는 주전자도 두고 급히 2층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몸을 웅크리고 땀에 젖은 머리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너무 아파. 이제 온 것 같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챙기고 택시를 부르며 따뜻한 수건을 챙겼다. 우리는 사이렌 소리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분만실 밖에 앉아 있었고 민주는 복도를 서성였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몇 번이나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한때 우리 아이가 울었다. 엄마, 나. 사람들이 내가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할까 봐 무서워요. 민준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나는 아이에게 종이를 건넸고 민준이 받아 읽은 뒤 목소리가 잠겼다. 서연아. 이 일 얼마나 됐어? 서연이 주저앉았다. 거의 1년 됐어요. 민주는 종이를 꼭 쥐었다가 바닥에 던졌다. 하지만 그는 곧 의자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 옆에 앉았다. 엄마 말 한마디만 들어봐.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다고 믿어. 민준이 돌아보았다. 엄마. 나는 말을 이었다. 임신한 여자가 빚을 숨기고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배신자가 될 수 없어. 서연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예요.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준이 아내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바로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해했다.
나는 명세서를 주워 조각조각 찢었다. 내일부터는 엄마가 나설게. 현우를 만나야 한다면 엄마가 만날 거야. 너희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나는 현우의 옛 회사에 갔다. 경비원이 말했다. 사장님이 도망갔어요. 회사는 파산했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음이 텅 비었다. 하지만 나는 서연과 민준이 책임지게 두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은행의 사건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분할 상환을 약속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3개월 후 서연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하늘이는 날마다 자라나고 볼은 붉고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났다. 민주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다시 열었고 서연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어느 저녁 하늘이가 내가 숨바꼭질 놀이를 해주자 깔깔 웃었다. 서연이 말했다.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둘이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 집의 불씨예요. 나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사람들은 늙은 엄마는 항상 곁에서 조용히 자식들이 폭풍을 지나가는 걸 지켜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한 명의 늙은 엄마로서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벼랑 끝에서 끌어냈다. 나는 한때 며느리에게 그림자 취급을 받았고 혼자 병원에 가기도 했으며 집까지 팔았다. 오직 다시 만나는 미소를 보기 위해서였다.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주의 울음소리, 며느리가 분유 타는 소리,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내가 옳은 길을 걸었다는 걸 안다. 꽃길이 아니라 자갈길이었지만 길 끝에는 빛이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처음부터 떠나지 않은 걸 후회한 적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말할 것이다. 아니요. 만약 떠났다면 이 장면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늘이는 내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고 서연이 속삭였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 정말 예뻐요. 우리 딸은 진짜 엄마의 달빛이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손주를 꼭 안았다. 하늘이는 외할머니가 지켜낸 집에서 자랄 거야. 그걸로 충분해.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재인과 복수 채널에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